나이 들면서 믿을 것은 자식도 아니고 집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내 이름 석자가 적혀 있는 종이 등기 필증을 가져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대중교통 환승하는 것보다 쉽게 평수를 넓히고 재산을 불려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집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내 집을 샀다는 것은 성공과 안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재산을 성큼성큼 불려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이 들어서는 노후 대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도성장기를 빠져나와 저출산에 허덕이는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에 살 집은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산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질도 높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디서 살고 계신가요? 노후에는 어떤 집에서 살 계획이신가요? 대한민국 시니어들에게 은퇴 이후 어디에서 사는 것을 희망하는지 노후의 주거 형태를 물어보면 76.1%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살겠다고 답했습니다. 노인이 되면 변화를 싫어하게 되고 오래 살아온 정든 집에서 계속 지내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언젠가 한 번은 주거 형태의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보통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사를 한 번은 가게 된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은퇴나 경제적인 이유, 사별을 하게 되는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도 20.4%를 차지하였으며 장래의 간병에 대비하여 노인 전용 주거시설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은퇴 후 어디에서 살 것인가는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은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후에 집을 옮기면서 인생 후반전을 시작했다가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당연히 집값은 하락했지요. 가치가 쑥쑥 올라가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집값이 떨어졌으니 이만저만 큰일이 아닙니다. 가진 거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인데 가치가 뚝뚝 떨어졌다는 것은 노후 준비가 기반부터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청춘을 바쳐가며 열심히 평생을 일해서 가진 거라고는 이제 집 한 채뿐인데 노후에 살 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서 노후에는 어떤 집에서 거주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선택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후에는 절대 눈길조차 주면 안 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노후에 집을 구할 때 이건 정말 아닌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평수를 넓혀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여유자금을 꼬박꼬박 은행이자로 납부하면서 넓은 평수에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노후에 월급이나 수입이 정기적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대출금리가 비싸서 가계에 큰 부담이 됩니다. 본인이 100%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 평수를 넓힌다고 해도 노후에 평수를 넓히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평수를 넓혀서 이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식이 결혼하고 아들, 딸, 손자들이 오면 집이 넓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사돈 보기에 작은 집이 민망해서 이사를 결심한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들 장가도 처음 보내고 딸 시집도 처음 보내니까 잘 몰라서 하는 말일까요? 제대로 된 사돈이라면 평수 가지고 따지고들 일도 없을 테지요. 요즘 자식들은 명절 때 오랜만에 집에 와도 자고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집에서 자고 가는 자식들도 물론 있겠지만 가까운 숙박시설에서 자는 게 편하다며 아침에 와서 제사 지내고 본인 집으로 가거나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자식이 자고 갈까봐 빚까지 내서 노후에 넓은 평수로 이사가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노후에 편하게 살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아서
시세 차익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나도 뒤쫓아서 대출받아 집 샀다가 쪽박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걸음지고 나선다는 말처럼 어줍지 않게 뒤늦게 뛰어들면 평생 일해서 겨우 준비한 노후 자금이 집에 묶여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땅을 치고 후회하면서 아파트 분양받은 거, 분양권을 지금이라도 팔 수 있냐고 물어보는 노인분들이 많습니다. 마이너스 6천에도 거래가 하나도 안 되고 있던데 어떻게 파냐는 핀잔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못하니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요즘에는 당근마켓에도 집을 판다고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내가 미쳤지. 괜히 늦게 분양을 받아서 안 해도 되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땅을 치고 후회해도 이미 늦은 것입니다. 집값도 폭락하고 감당 안 되는 대출 이자 때문에 늙음악한 노후에 대출을 알아보러 다니는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 분양받을 때 프리미엄 1억 2억 준다고 할 때 팔지 않았던 아파트 분양권이었는데 지금은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잔금하고 등기치면 시세 차익이 최소 5억은 난다고 생각해서 선뜻 노후 자금을 털어 집을 샀는데 이런 사단이 난 것입니다. 가진 것은 집 한 채가 전부이고 가진 돈을 탈탈 털어서 부동산 바람 따라 투자한 뒤에 하루하루 뚝뚝 떨어지는 아파트 값에 가슴이 새카맣게 타는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의 집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나이 들면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 역시 남편이 퇴직하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았답니다. 그 전에 친구하고 나눈 얘기가 있었어요. 자식들은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전화하고 집에 들락거리는 아들 꼴 보기 싫어서 모두 정리해서 우리 남편 평생 소원인 전원주택 지어서 살 거다. 우리 아저씨가 전원 생활이 로망이거든 했지요. 그런데 요새는 전원주택이 로망이 아니고 노망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저는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안 늙는다고 생각하냐? 지금은 체력이 되고 처음인 전원 생활에 대한 부푼 기대감도 있고 자식에게서도 좀 멀어지고 싶은 마음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살아보면 그게 말처럼 되지 않을 거라고 전원주택 생활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는 사람은 공감하실 텐데요. 특히나 짠돌이 짠순이가 시골에 귀농 귀촌하면 기름이나 가스값 아까워서 전기장판 하나 깔고 추위에 벌벌 떨면서 겨울을 지내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전원주택 짓는다고 산 좋고 물 좋고 평수가 넓은 곳을 찾아갔는데 감당이 안 돼서 추위에 떨다가 건강만 잃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엎어지면 코 닿는데 약국 있고 엎어지면 코 닿는데 병원 있고 나가면 바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세권 아파트가 나이 들어서 최고라고도 하지요. 그래도 꼭 자연 속에 살고 싶다면 병원은 가까운 데 있고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마트도 인접해 있고 사람들과 왕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특히 자식들이 자주 올 수 있는 곳에 돈 많이 들이지 말고 작고 아담하게 집을 짓고 일단 한번 살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원주택은 아파트처럼 사고 파는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집을 지을 필요도 없고 너무 큰 돈을 들여서 집을 지으면 그 돈이 거기 다 묶여 있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자식 대신 내 노후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연금이나 현금을 노려야 하는데 나이 들어서도 집에다가 돈을 바르고 살면 비참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전원 생활을 2년도 채우지 못하고 미련 없이 시골 생활을 청산하고 나왔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을 때부터 집성촌이라 주민 텃세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나이 지긋한 사람들이 이유 없이 쌍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공사 차량이 마을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각종 장애물로 막아놓는 것은 일상생활이었다고 합니다. 이장, 부녀회장 등 조그마한 마을의 직책이 얼마나 많은지
마을발전기금 수백만 원부터 마을 행사 때마다 찬조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미칠 노릇이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이런 상식 밖의 마을에서 살다가는 정말 미쳐버리겠다고 생각을 하고 집과 땅을 처분하려고 해도 교묘하게 방해를 해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기 좋다고 들어가서 시작한 전원 생활이 친구에게 우울증이란 병을 가져다 주었고, 친구는 난 자연에서 살고 싶다. 지금부터 자연인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시골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다시 매연에 찌들어 살아도 도시에서 문화생활 즐기며 사는 게 너무 좋다. 이렇게 소리치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았던 그 동네 시골 사람들은 너무 무섭더라. 꿈을 안고 시골의 귀농이나 전원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 먼저 땅부터 사지 말라고 할 거야 라고 하더군요. 1년 정도 월세살이 하면서 동네 분위기를 딱 보고 결정해야 된답니다. 이장, 부녀회장 모두 칼만 안 들었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라며 경우 없고 더러운 자식 피해서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놈보다 더 더러운 사람들이 천지이더라 하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같이 풀 뽑고 안 움직이면 살 수 없는 게 시골 생활인데 나처럼 여기저기 삭신이 쑤시고 게으른 사람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조언도 덧붙였습니다. 물론 전원 생활을 하면서 만족하고 사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원 생활이 잘 맞는 분들은 노후에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도 분명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전원주택에 살면서 너무 행복하다는 사람들도 만나보았고, 친구처럼 전원주택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갑작스럽게 얻어지는 질병으로 위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조심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노후에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남들 눈 의식하지 말고, 어떤 집에서 살든 내가 편하고 내 수준에 맞는 집에서 살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집에 내 인생을 맞추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평생토록 집에 내 모든 걸 맞추고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집보다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벌어놓은 돈도 사라지고 수입은 점차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나름 노후 준비를 잘해놨다고 자부하던 사람들도 곶감 빼먹듯이 야금야금 빼먹다 보면 모아둔 돈은 금세 사라집니다.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살 수 있는 재앙이 나에게 올 수도 있는데 부동산이 아닌 정기적으로 나오는 연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노년에는 최고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목돈 역시 노후에는 폭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빚내서 무리하게 집을 절대 짓지 마시고 너무 큰 평수로도 옮기지 마세요. 사실 60이면 아직 청년입니다. 요즘 나이 60을 노인이라고 칭하면 욕을 먹지요. 주변의 공인중개사 지인에게 물어보면 나이 60만 넘어도 큰 평수 말고 소규모 주택이나 작은 평수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큰 평수는 나이 먹으니까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짐을 많이 버리고 미니멀 라이프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짐이란 게 버리고 버려도 또 채워지잖아요. 채우지 말고 비우는 연습을 하면 좁은 공간도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클수록 좋고 근심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노후의 어떤 모습으로 어떤 무게의 짐을 지고 인생의 종착역으로 갈지는 우리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남을 의식하지 말고 자식이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거라는 믿음도 내려놓고 살아야 노후 생활이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의 새로운 집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하셔야 할 6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소 10평 미만 집은 피해라입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는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부부 또는 혼자 사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이때 무조건 작은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에 10평 미만 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버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전용 8평, 10평 정도가 많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10평이 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너무 좁은 집에는 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좁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10평 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10평이라는 것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놓고 정신적 안정감을 추구하기에 최소 조건이며 흔히 말하는 복지적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후의 가장 좋은 주거 형태는 18평에서 20평대의 소형 평수이지만 오락과 친교를 모두 가까운 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거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작은 집이라 해도 부부 각자가 방을 하나씩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질 좋은 수면이 노화 방지의 최고의 명약이기 때문입니다. 곁에서 들리는 코 고는 소리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부부라도 혼자만의 시간을 원할 때 혼자 있을 수 있는 것도 스트레스를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는 복지관 근처로 가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집은 학군에 따라서 집값이 결정되는데 반해 초고령 사회인 일본은 복지관 근처 집값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복지관 근처에서 많은 노인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복지관 근처에 좋은 집이 많고 집값도 비싸다고 하는데요. 나는 아직 복지관 다닐 나이는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야 근처에 친구들도 있고 아직 왕성하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 들면 들수록 우리가 사는 곳에서 배움과 즐거움을 찾기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어디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바로 복지관입니다. 그 이유는 복지관 안에는 교육과 돌봄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먹는 것까지 해결이 됩니다. 좋은 영양사도 있고 밥도 비싸지 않고 거기다가 각종 양질의 교육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원봉사할 것들도 있어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시설도 굉장히 좋으면서 국가가 끊임없이 지원을 하고 관리하며 전문가가 수시로 와서 교육도 해줍니다. 나이 들어 이런 집결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복지관 말고는 찾기 힘듭니다.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은 어디서 배우든 어디서 먹든 부족함이 없겠지만 우리는 그럴 돈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물가가 높을 때는 문 밖을 나가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무엇을 배워보고 싶어도 돈 걱정부터 앞서게 되는데 이럴 때 복지관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내가 즐길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는 복지관 근처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병원이 30분 이내에 있는 집을 선택해라입니다. 노후가 되면 다리에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커다란 껍데기 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편리성이 중요합니다. 지하철역에서 50m 내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가 노후 생활에 가장 적합합니다. 역에서 가까우면 이동은 물론 물건을 사는 일이나 병원에 다니는 데도 얼마나 편할까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 병원이지만 제가 특히 30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초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한 최단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인데요. 정말 위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30분 이내에 병원에 갈 수 있으면 됩니다. 요즘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어 지방 몇몇 곳을 제외하면 보통은 30분 이내에 병원이 있습니다. 노후에 집을 선택할 때는 병원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데요. 중년을 넘어가면서 건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아무리 몸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70이 넘어가면 병원을 밥 먹듯이 가게 됩니다. 건강한 분이 잘 없습니다. 그럴 때 가벼운 병은 가까운 곳에 가서 치료를 한다고 하지만 중병이나 장기 질환들, 만성 질환들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큰 병원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대한 관리가 가능한 곳을 3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한적한 곳의 전원주택, 공기가 맑고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꿈은 누구나 있을 겁니다. 더구나 번잡한 도시에서 바쁘게 종종 거리며 평생을 살아왔기에 은퇴 후에 한적한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대형 병원과 가깝고
배울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고 여럿이 함께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센터와 도서관, 그리고 쉽게 쇼핑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은 그런 곳에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초고령 사회인 일본이 고독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한 아파트 단지는 지난 12년 동안 고독사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4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 조그만 아파트 단지에는 꽃꽂이, 서예 등 주민 스스로 만든 소모임이 180여 개에 이르고,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에는 1년 내내 각종 행사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도 주민 스스로 맡아서 하는데 이는 거주하는 노년층의 수입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단지는 인적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성해서 서로의 일상을 챙겨줍니다. 이 사례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쩌면 나이 들어서는 주변 사람들과 교류하며 서로를 챙겨줄 수 있는 곳에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덩그러니 한적한 전원주택은 더욱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전원 생활을 꼭 해보고 싶으시다면 전원주택을 짓거나 구매하지 마시고 월세 내며 먼저 살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른 노후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이나 집에 큰 돈 묶이지 않은 채로 해보고 싶은 전원 생활 하다가 다시 도시 생활이 그립고 필요할 때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로 돌아오시면 된다고 말이죠. 네 번째는 자녀와 살아야 한다면 같이보다는 근처를 선택해라입니다. 우리는 자녀와 살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별을 경험할 때 이사를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별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몇십 년을 살던 내 집이 갑자기 공허하고 무섭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집이 관리하기에 너무 크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을 좁혀가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가까이 있는 쪽으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 주거비와 식비의 부담이 줄어들고 외로움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나 사위나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오는 새로운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함께 살기보다는 근처에서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손주가 어렸을 때는 손주를 돌보는데 손을 보태거나 성장을 지켜보며 삶의 활력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자녀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이 노후 생활에서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면서 현명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근처에 공원이나 산책로가 있는 집을 선택해라입니다. 스포츠나 산책 등에 참여하는 비율이 2014년 10.2%, 2017년 16.6% 증가하여 65세 이상 시니어들의 야외 활동 참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즉, 노년기에는 늘어난 시간적 여유를 이용하여 산책이나 가볍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공원 또는 산책로가 주변에 있는 주거 환경이 좋은데요. 노년기가 되면 활동성이 떨어지고 야외 활동을 적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적당한 야외 활동을 하여 신체 활력을 증진해야 하는데요. 동네 주변의 산책은 신선한 공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심혈관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노인 우울증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노후용 집은 따로 있다입니다. 우리가 집을 소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관리비 같은 여러 가지 유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혼이나 20대, 30대에 산 집이라면 30년 이상이 지난 건물이 되는데요. 여기서 반드시 한 가지 확인해 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후에 내가 이 집을 매매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금액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입니다. 내가 거동이 불편해져 돌봄 시설이나 병원에 가야 할 때 그 비용을 집을 판 돈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이 적으면 자택 매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나이 들어 갑자기 닥칠 수 있는 상황들을 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사는 집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나에게 너무 크고 관리하기 어렵다면 노후용 집으로 이사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노후가 되면 다리에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크고 넓은 집은 집만 될 뿐입니다. 노후용 집은 평수가 너무 넓지 않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해 나갈 시기가 되면 부모들은 집을 줄여나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제 부부 2명만 덩그러니 남았으니 쓸데없이 큰 집에 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결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곧 사위나 며느리도 생길 것이고 사돈들 보기도 그렇고 또 손자, 손녀들이 생기게 되면 지금 사는 집은 비좁겠다 하는 생각에 넓은 평수로 옮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넓은 평수 아파트는 크나큰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젊고 아이들과 있을 때는 크고 넓은 집이 좋지만 혼자 혹은 둘일 때는 청소도 힘들 뿐 아니라 잡동사니가 쌓이기 때문에 작은 집이 좋습니다. 특히 노년이 되면 사는 집을 줄여서라도 현금성 자산을 늘려야 하는데 큰 평수에 살면 노후 자금으로 챙겨둔 여윳돈마저도 집에 더 투자하게 될 확률이 높으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수 넓은 아파트는 향후에 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야흐로 1인 가구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 5년간 1인 가구 수는 가파르게 증가해서 전체 가구 중에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4인 가구의 비율은 14.7%로 줄어들었습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를 합쳐서 보면 그 변화는 더 뚜렷해집니다. 전체 가구 수의 61.74%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2인 이하 가구의 증가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현실이 이러니 자연스레 평수 넓은 아파트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평수 넓은 집은 전 같으면 재산 증식에도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애물단지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노후에는 집 평수를 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정말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수족을 움직일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가든지 자식들과 함께하는 순간이 오겠지만 내가 50세, 60세 이후에 이사를 할 때는 나만의 기준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가 살 마지막 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워낙 집이라는 것은 사고 파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다시 돌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퇴 이후의 주거지를 결정할 때는 이주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타인의 기준보다는 나를 기준으로 선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기력과 체력이 떨어지니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이사를 하는 것도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코 살기 좋다 할 수 없는 그 주택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마지막 거처로 삼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주택의 유형만이 아니라 애초부터 어디서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하는 관점도 노후 생활을 충실히 보내기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디에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라는 3가지 관점에서 과연 나의 노후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생의 마지막 집으로 어디가 좋을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어떤 삶을 살아오셨나요? 누군가는 그래도 크게 힘든 일 없이 무탈히 지나갔다며 좋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누군가는 너무나도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한두 번씩 겪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년부터 잘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명이 점점 길어지는 지금, 인생의 전환기인 60에서 65세에는 지나간 과거와 상관없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인생을 사계절로 비유하곤 합니다. 미국의 임상심리학과 교수 데니얼 레빈슨 박사는 인생을 25년 정도의 주기로 총 4개의 국면으로 나눴습니다. 전 생애를 크게 0에서 22세의 미성년기를 나타내는 봄,
17에서 45세의 성인 초기를 나타내는 여름, 40에서 65세 중년을 나타내는 가을, 60세 이후 노년기를 나타내는 겨울로 구분했습니다.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었다고 해서 꼭 삶을 마무리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에 꽃이 피는 나무도 있습니다. 겨울에 핀 꽃은 고귀하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기 이른 아침부터 정원으로 나선 70대 최 씨 할머니가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서 한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최 씨는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공허감과 무료함, 목표도 딱히 없었던 최 씨는 인생이 끝난 마냥 맥 빠진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별로 즐겁지도 않은 모임을 나가고 항상 남편은 잔소리에 출가한 자식들은 연락도 없고 자신이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간다는 느낌보다는 주변 환경에 휘둘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 들어 그동안 미뤄왔던 다이어트를 하려고 먹는 것도 잘 안 먹었지만 근육만 빠지고 건강마저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최 씨는 어떤 TV 방송을 보면서 예전에 정말 하고 싶었던 정원을 가꿔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이 잘 사는 것은 아니었지만 뒷마당에 횡한 정원이 있었기에 귀찮아서 하지 못했던 정원 가꾸기를 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수년간 정원 가꾸기에 매진했습니다. 최 씨의 정원에서 먼저 얼굴을 내미는 건 노란 개나리와 지난 가을 처음으로 심어본 빨간 튤립입니다. 최 씨의 눈에는 사방이 일거리입니다. 잡초는 최 씨에게 최대의 적입니다. 이번에는 목련을 심을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딸이 오랜만에 집으로 놀러오자 최 씨는 신나서 딸을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어때? 너무 예쁘네. 엄마가 다 한 거야? 그럼 백합이 향기가 참 좋아. 최 씨는 말년에 매일 설레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은퇴 후 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원 가꾸기에 몰입하고 나서 인생 살만하구나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최 씨는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릴 적 글을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재작년부터 글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는데 시인이 되고 싶다는 또 다른 꿈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움직이고 열심히 살다 보니 근육량도 늘어나고 잠도 잘 자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최 씨 할머니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렇게 최 씨 할머니처럼 인생의 겨울인 말년이 됐다고 해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 겨울에도 꽃이 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말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말년에도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식이나 배우자 또는 모임 친구에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상처를 받는 게 친구 관계나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친구는 특히나 시샘도 제일 많이 느끼게 합니다. 사실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쉽게 남에게 기대서는 안 되며 내 마음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와 같은 마음이기를 바라지 말고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저 상대방의 몫일 뿐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면 고마운 거고 몰라준다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상황 자체를 피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노년의 인생을 반전시키는데 해야 할 가장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 전환기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두 번째는 무언가에 숙달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볍게 재미삼아 무언가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숙달될 정도로 무언가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숙달이라는 말은 기술이나 하는 일에 익숙하게 통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숙달에 이르기까지는 능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통해 익히는 숙련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의 악기를 숙련의 악기 연주를 할 때 온몸을 바쳐 즐기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물론 가볍게 무언가를 배우면서 익히는 재미도 있지만 무언가에 숙달이 되는 재미는 난생 겪어보지 못한 희열과 살아있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기도 합니다. 숙달을 하게 되면 우리는 더 높은 생산성과 재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서 최씨 할머니가 정원 가꾸기에 숙달된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숙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뇌과학 전문가 박문호 박사가 강력 추천한 도서 인류의 조건을 통해 나라는 사람을 충실하게 하고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숙달에 다다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완전히 방전되었다고 느끼다가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또 다른 에너지원이 열리며 언제 그랬냐는 듯 힘차게 움직인다. 그렇다면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없을까? 나는 이 문제야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철저하게 지칠 수 있으면 제대로 잠들 수 있다. 제대로 자면 개운하게 깨어날 수 있다. 깨어나서 활동하는 동안 심신의 에너지를 확실하게 연소할 수 있다면 모든 순환이 원활해진다. 반면에 뇌만 지쳐 있다거나 몸의 특정 부위에만 피로가 쌓이는 등의 불균형 상태에서는 몸과 마음의 에너지도 균형이 무너지고 만다. 애매하게 남아도는 에너지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불안정하게 만든다. 얘기해보면 소인은 가난한 때에는 나약하지만 부유하게 되면 교만해진다는 말이 나온다. 그릇이 작은 평범한 사람은 여유가 조금 생기면 과욕을 부리다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을 범한다는 것이다. 나는 왠지 예전부터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 내 삶을 돌아보더라도 옛 어른들의 말씀은 틀린 것이 없구나 하며 통감하게 된다. 어째서 소인들은 여유가 생길수록 교만해지는 것일까? 그것은 잉여 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정신없이 바쁠 때는 자신의 에너지에 별다른 의식을 갖지 않아도 에너지를 충분히 연소할 수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여유가 생기면 연소하는 에너지양이 줄어들면서 쌓이기 시작한다.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에너지가 엄청난 양으로 쌓여 본인은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한다. 그 불안과 번민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에 대한 자각적 의식이 자리 잡았을 리도 없다. 게다가 갑자기 생긴 여유의 마음도 해이해진다. 여유가 생기면 그 여유를 점잖게 즐겨도 좋으련만 그것이 바로 소인의 슬픔, 태연자약하게 지내는 법을 모르니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계속 움직인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행으로 이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가리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에너지의 완전한 연소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이며 그 연소 방법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잉여 에너지를 완전히 연소하고 몸과 마음을 골고루 지치게 만들 수 있다. 내가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를 담당하면서 경험한 바에 비추어 보면 노인들 대부분은 에너지 부족으로 고민하면서도 반면에 에너지를 발산할 기회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즉, 아무리 고령자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진정 고민스러워하는 문제 역시 에너지를 어떻게 연소하느냐 하는 것이다. 기분 좋게 피곤한 감각. 이 감각은 우리 인간이 살아있다는 느낌과 함께 안정감을 준다.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언젠가 죽는 날이 왔을 때
이 기분 좋은 피곤한 감각 속에서 죽고 싶다. 에너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고통이다. 그렇다고 해서 허무감에 젖어 생을 마감하는 것도 절대 바람직하지는 않다. 자기 생에 주어진 에너지를 완벽하게 고갈시키고 심신의 기분 좋은 피로감이 나른하게 퍼지는 상태라면 죽음조차 편안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죽음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다소 유난스러운 감이 있지만 죽음을 잠으로 바꾸어 생각해봐도 좋을 것이다. 하루 동안에 소비해야 할 에너지를 완전히 연소하지 못한 채 잠드는 것은 고통스럽다. 확실하게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라면 피곤함에 젖어 자연스럽게 의식이 흐릿해지며 골아 떨어진다. 그러나 잠들면 이대로 2번 다시 눈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진 채 잠자리에 들면 두려움에 잠들기가 어렵다. 마치 죽음을 준비하는 의식을 치르듯 조심스럽게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심신에 나른하게 전해지는 피로감이다. 기분 좋은 피로감을 유발하는 생활 루틴을 만들고 그 루틴을 하나의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다면 인생의 기본기를 이미 획득하는 것과 같다. 물론 잠드는 것을 죽음에 비유하는 것은 다소 억지스러운 감이 있지만 잠들듯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인간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보다 숙달이 효과적인 해결책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단편적으로 숙달은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든다. 스포츠를 하든 예술 활동이나 공부를 하든 일정 수준으로 숙달하려면 상당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 물론 숙달에 이르지 못했어도 반복적인 활동에 에너지를 소모하면 피로감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충만함을 느낄 수 없다. 넘치는 에너지를 말끔하게 연소하고 충만한 피로감을 얻고 싶다면 숙달에 이르고 말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지름길이 될 것이다. 나는 스포츠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숙달에 이르는 데 걸리는 시간과 거기에 소모하는 에너지의 양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한창 에너지가 넘치던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 수업 시작 전에 연습하고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서둘러 비우고는 점심시간에 다시 운동장으로 나갔다. 그리고 방과 후에는 해가 저물도록 전체 연습을 하는 것도 모자라 한밤중에 빈 스윙 연습까지 하고서야 집에 가 잠이 들었다. 그렇게 불태우던 에너지가 내 속에 쌓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으로도 공포스럽다. 그만큼 스포츠에 숙달하는 과정은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연소시켜 주었다. 실제로 운동을 갑자기 그만두고 나서는 기다렸다는 듯 노이로제가 찾아왔다. 숙달의 진정한 즐거움은 자신만의 기술을 몸에 배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나와 전혀 인연이 없을 것 같던 기술이 연습을 통해 서서히 자신에게 스며들어와 결국에는 나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나라는 인간을 충실하게 해준다. 최근 들어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태어날 때 존재한 그대로의 나보다 기술을 몸에 익힌 나 자신을 존중하는 편이 더 행복하지 않겠는가. 흔히 어떤 영역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은 특정 사실에 대해 공통 인식을 보인다고 한다. 한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람은 숙달에 도달하는 보편적 권리를 제대로 터득한 사람이다. 예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면 무슨 일에든 빨리 숙달되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사람은 운동신경이 특별히 뛰어나지 않아도 각종 스포츠에서 평균 이상의 수준까지 빠르게 도달한다. 반대로 무슨 일이든 지지부진해서 끝을 보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각자 타고난 재능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절대적인 재능의 차이가 아니라는 점이다. 타고난 재능의 크기가 저마다 다르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숙달에 이르는 보편적 원리를 깨치지 못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주저앉는 사람들이 안타까울 뿐이다. 숙달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바로 동경이다. 동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피어나지 않고 무언가에 능숙해지는 즐거움 자체를 경험할 수 없다. 동경하는 마음이 뿌리를 내리면 숙달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의욕이 자연스럽게 솟아오른다. 이런저런 영역의 수준을 어느 정도 끌어올렸어도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알고 이를 적용하여 얻어낸 성과가 아니라면 기쁨과 성취감은 반감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당신에게 꼭 맞는 스타일을 찾았다면 설령 인류가 되지 못하더라도 큰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나아가 향후 인생에서 당신만의 방식을 멋지게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뛰어난 퍼포먼스를 발휘하려면 자신만의 확실한 기술이 필요하며 그 기술에 숙달하기 위해서는 시합과는 별개로 연습을 진행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체험과 연습을 통해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기술의 가치나 훈련법을 자각하는 과정은 실전 경험보다 각자의 인생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 숙달의 보편적 원리를 깨치기 위한 방법으로 스포츠를 선택한다면 그 종목은 선천적인 운동 능력이나 감각이 경기력을 좌우하는 종목보다는 후천적으로 갈고 닦은 기술이 경기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종목이 좋다. 그런 면에서 탁구는 특히 기술적인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 종목이다. 축구도 기술이 중요한 스포츠지만 아무리 초보라고 해도 초등학교 축구팀과 시합을 하면 성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탁구는 다르다. 성인 초보자가 기술을 제대로 익힌 초등학생에게 도전장을 내민다면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좀처럼 이기기 쉽지 않다. 체격이나 체력만으로도 경쟁이 되는 축구와 달리 탁구는 더 많은 기술적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만의 기술을 갈고 닦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탁구 기술은 저마다 특색이 명확하고 그 기술을 익힌 사람과 익히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뚜렷하다. 예를 들어 백핸드 횡회전 서브를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봐도 명확한 사실적인 요소다. 기술 습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은 적절한 숙달 모델을 찾기 위한 환경 가운데서도 상당히 수준이 높다. 이와 반대로 수준이 낮은 환경에서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을 찾아볼 수 없다. 자신이 익혀야 하는 기술이 무엇이며 그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연습에 임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연습 환경은 의외로 많다. 특히 전문적이고 목적의식이 강한 지도자가 없는 클럽 활동 등에서는 선배들로부터 이어 내려온 체계 없는 방법을 아무런 목적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 반복하며 형식적인 연습에 그치기 일쑤다. 숙달은 곧 기술의 습득이다.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연습하고 양적인 축적이 질적인 전환으로 이어지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멍하니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을 선명하게 의식하면 숙달에 이르는데 가속도가 붙는다. 어떤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는 요령을 터득하는 순간이 있다. 이런 순간은 일정 수준의 시간을 투입하고 집중력을 유지해야만 찾아온다. 그 세계에 완전히 몰입하여 자신이 하는 일을 선명하게 의식하는 시간이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속되었을 때 비로소 요령이 손에 잡히는 것이다. 기껏 긴 시간 연습을 했어도 집중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요령이 몸에 배는 순간은 찾아오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숙달의 비결은 집중력의 지속 여부가 관건이다. 하지만 한 가지 일에 상당 시간의 집중력을 지속하는 것은 어른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도 여기저기로 신경이 분산되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술이기 때문에
연습을 통해 단련하면 집중력을 지속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적당한 템포의 리드미컬한 운동을 하면 몰입이 쉬워진다. 다리를 떨거나 껌을 씹는 행위, 빙빙원을 그리며 도는 행동 등도 의식 집중이 쉬워지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아마 누구에게나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 철학의 길이나 사색의 길 같은 말이 있을 만큼 리드미컬한 운동의 전형인 걷기야말로 의식을 활성화하는 데 아주 훌륭한 조력자다. 이 책에서 등장하는 숙달의 비결이란 특정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특정 영역의 통달한 경험을 토대로 전혀 다른 분야에도 주저없이 도전하고 적용해 보는 것, 그것이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비결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최씨 할머니도 정원 가꾸기에 숙달된 경험을 바탕으로 멋진 시인의 꿈도 이루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도서 인류의 조건을 통해 나이 들어서도 인생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숙달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서 인류의 조건에는 다양한 사례들과 함께 더욱 구체적으로 원하는 분야를 숙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숙달이라고 해서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최씨 할머니처럼 정원 가꾸기나 내가 배우는 새로운 취미, 등산이나 수영 등의 운동, 혹은 글쓰기, 시쓰기 등에 숙달될 정도로 지속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책과 함께 여러분이 말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닌 배움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